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매주 월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착 토크. 자,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포공항에서 금방 도착한 월남에서 돌아온 김창수. 김포공항에서 돌아온 지금 김창수.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줘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제가 20분 늦었거든요. 네. 아니 20분 늦은 건 괜찮은데 검색하시다가 김포공항까지 가다가 그 열정. 다시 돌아서 그 열정, 몰입. 이 지하철 그 타고 집중력. 가면 미디어시티역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정거장 지나가는데 이 한정거장 구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DMC 공항철도.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는 네. 또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 저한테 네. 문자를 날린 게 네. 오늘 녹음 9시 반입니다. 이렇게 날렸어요. 아니에요. 이거 공개해야 돼. 해명해봐요. 제가 해명하면 선배 우리 9시 반에 녹음이 이렇게 보냈어요. 저는 그 말을 우리 녹음이 오늘 9시 반인 줄 알고 이게 아니요, 늦어졌다. 이 종창 브라더스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고정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때 제가 네. 김포공항에 내려서 쇼핑몰 구경도 하고 밥을 먹고 올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놀던 물에서 노는 게 낫다 해가지고 오마이 근처에서 놀아야겠다 다시 왔거든요. 네. 그 판단을 안 내렸으면 이거 방송 안 되는 거였어 오늘. 그러게. 네. 자기가 잘못하고 지금 자기의 그 주장을 막 하고 있는데 판단은 청취자들께서 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자 오늘도 어김없이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구국의 강철 이빨 김종대 나왔습니다. 안녕하시오 이거에서 바꿨어요? 아니 뭐 가끔은 뉴 버전으로. 또 그러다 나와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김종대 편집장한테 꼭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중이 제 머리 못 깎잖아요. 네. 손님들 죄송합니다. 근데 보니까 김종대 편집장이 지금 책을 냈는데 네. 그 책이 지금 잘 팔리고 있는지 어쩐지 우리가 이 방송 시간에 그래도 말을 해주는 게 국유의 강철 이빨에 대한 예의인데 그걸 안 물어본 것 같아. 책 잘 팔려요? 아니 이제 나온 지 한 달 조금 더 지났는데 사세밖에 안 찍었어. 그러니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전에는 책은 7세 찍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4쇄. 이 단군 일의 최대 혹시 책안 1쇄 잠깐만 1쇄에 뭐 100권씩 찍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렇게는 안 찍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몇 권 팔린 겁니까? 아니 뭐 사실면 한 5천 권 가까이. 그러니까 왜 말 안 했더니 책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인쇄 수입 높거든. 그래서 와인 말 안 안 하는 살라고. 거였어. 막걸리 안 살라고. 내가 잘 물어봤어 오늘 내가. 이제 꼬였어. 그 아침부터 자꾸 조여 붙이는데 그래도 저기 나도 그 정도는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뭐 책 5천 권 파는 게 뭐 그래 대수입니까 솔직히. 야 스케일이 다르다. 이번 책이 장군들의 뒷이야기를 낱낱이 밝히는 책 아닙니까? 네. 내가 지금까지 김종대 편집장 쓴 책은 다 읽어봤는데 이상하게 이번 책이 너무 잘 나와서 그런지 이번 책은 제가 못 읽어봤어요. 그렇구나. 아니 되게 필자들이 책이 나오면 책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러거든요 기자들한테. 근데 유일하게 김종대 편집장님은 그런 걸 안 하세요. 소개 안 해도 많이 팔린다. 소개 안 해도 한 달에 한 달 만에 4쇄 찍고 이러니까 뭐 니네가 살 놈은 사서 봐. 이런 아주 오만해. 아니 내가 따뜻하다 이 말이죠 지금. 그렇군요. 글쎄 뭐 그걸 또 이렇게 저기 뭐랄까 자기 그 책을 자랑하는 천민성을 내가 드러내면 앞으로 난 책을 길게 써야 될 사람인데 이 장기적 안목에서 이걸 봐야지. 그래 그거 더 팔아 막자고 그러면 나중에 더 안 팔린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책 자랑은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요. 책 선물은 좀 많이 하세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김창수, 김종대 이 종창 브라더스 토크가 508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유승민 사퇴 고민해보겠다 이런 거 30이거든요. 유승민보다 김창수, 김종대 인기가 더 좋단 말인가요? 그러니까요. 훨씬 인기가 좋아요. 내가 좀 죄송한 얘기를 드려야겠는데 네. 이제 한 번만 더 수고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순위가 요즘 좋아요가 아니래요. 구독하기래 구독하기. 맞아요. 네. 바뀌었어요. 바뀌었더라고요. 팟빵의 로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는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순위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대한민국 언론 이런 어떤 환경에서 들판에 홀로 피는 들꽃과 같은 이 프로를 조금만 올려주시면은 좀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데 그걸 못 해줘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좋아요도 누른 다음에 한 번 더 구독하기로 가야 이게 순위가 올라가고 그것이 광고 영업에 그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생의 길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네. 역시 구국의 강철이빨이라고 스스로 자의말 그런 실력이 됩니다. 근데 구독하기 누르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친절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곽승희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구독하기 누르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쉽습니다. 할 수 있어요. 좋아요 누르는 것보다 더 장윤선 쉽습니다. 팟짱 들어가신 다음에 제가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데 그 하단에 파란색 세 개 줄무늬가 있어요. 그거를 누르고 밑에 뜬 그 창을 보면은 구독하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독하기를 누르면은 앞으로 구독 목록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손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손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은 보면 애청자들의 사랑으로 먹고 크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애청자들께서 주시는 사랑만큼 더 구국의 강철 이빨로 무장을 해서 더 재밌는 토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곽승희 기자, 돌직구 전문 기자 곽승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승희입니다. 네. 너무 소박하게 인사해. 늘 보면 굉장히 얌전한 약간 청담동 며느리 스타일의 인사. 빨리 녹음을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에 항상 그래요? 마음이 바쁘요.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좀 같이 껴주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곽승희 기자의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종창에게 묻는다. 곽승희의 돌직구. 네, 지난주에 이어 유승민 대표 얘기입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끝낸 후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지 여부가 정치권 최대 관심사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제2부결 후에도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의원총회 소집, 집단 사퇴 요구 등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거취에 대한 입장 발표는 따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입장 발표를 의원총회에서 하지 않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방송이 나갈 시점이면 아마 새누리당 의총에서 본회의 시점일 것 같아요. 네, 1시 반에 의원총회가 그렇죠. 있고 2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방송은 몇 시에 올라갑니까? 그 전에 올라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듣는 분들은 아마 의총 다음에 많이 들으실 건데 의총에서 오늘 유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시간을 벌려는 전략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새누리당의 친박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느냐 그러면 다 갈아엎느냐 저 그것도 못한다고 봐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 어떤 선택을 해든 좋은 결과가 기대되지 않아서 결정을 못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길로 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교착 상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금방 뭔가 지도부가 교체되고 새로 또는 뭐 전당대회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급격한 변화에서 좀 왠지 맥이 풀어진다고 맥이 풀어지고 장기화되고 이것이 진지전의 양상으로 바뀝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갈등을 그대로 안고 가면서 당 지지율만 조금씩 축내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아주 지리멸렬한 그래서 아마 곧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날씨는 덥고 불쾌지수 높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새누리당 상황이 계속 그 짜증나게 뉴스를 덧붙임으로써 어떤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순위를 내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이게 제 전망입니다. 네, 김창수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 김정은 편집장 말씀 드리면서요.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을 할 때 이성계가 이야기했던 사불가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상황이 교착 국면으로 갈 거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김정일 PM장이 그 용어를 써버리는 바람에 딜레마 얘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일 PM장이 딜레마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게 교착 상태라고 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0년 넘은 친구가 이런 때 말이 되는 거라고 이게. 근데 이제 심전심이야. 네, 사불가론이 뭐냐면은 교착 상태가 일정하게 지속된 이후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략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 총선과 그다음 대선까지 내다보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당장 어떤 행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명분을 최대한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사불가론 같은 것들을 내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불가론은 이성계하고 비교해서 잠깐 좀 막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보면 첫째로 이 대통령하고 내가 오랫동안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성계가 강대국하고 싸우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장마철인데 국민들이 교착 상태 오래되면 짜증낸다. 이것도 이성계도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병사들이 지금 전염병에 감돌고 해서 병사들이 지치고 힘들어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전염병에 힘들어 있고. 그러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불가론을 이야기하면서 7월 말쯤에 이렇게 추경 예산 통과가 되고 이 교착 상태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자신의 명분을 최대한 얻으면서 그러니까 사태 자체가 자신이 명분을 얻는 그 타이밍이 될 때 유승민 대표는 물러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통 큰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일단은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근데 유승민 대표를 너무 좋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사실 이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 때문에 촉발된 국회법 개정안이었고, 뭐 박근혜 대통령 뜻을 거부하지 않아서 이거 부결 처리하기로 이미 입장도 밝혔고, 유승민 대표는 사실 자기 정치적 입지만 높아졌지 정말 국민들 위해서 한 거는 뭐 있냐 하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랑 각을 세운다고 해서 유 대표를 너무 치켜 세우거나 이성계에 비유하거나 너무 이런 건 과한 거 아닐까요? 역시 돌직구 나온다. 내가 이런 걸 바란 거야. 이런 돌직구를 바란 거예요. 뭐 이성계 해명하세요. 우선은 저는 이성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언젠가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별로 이성계 안 좋아해요. 네. 대체적으로. 바꾸게요. 일단 정치인이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운다는 것 때문에 야당이라든가 또는 뭐 진보 진영 일부에서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유승민의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유승민은 이런 정도의 수는 쓸 수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유승민의 행동에 대해서 예측한 거고요. 이것이 유승민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도 결국은 귀족 정치인입니다. 그럼요. 귀족 정치인인데 TK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왜곡시켜왔던 그런 어떤 그 보수 정치인의 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유승민이 지난번에 원내대표에서 대정부 연설 같은 경우에 그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언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역시 시계추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정부 지렛했던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유승민 대표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보다 낫지. 나는 그거는 너무 높이 평가한다 그래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은 난 박근혜 대통령보다 낫다고 봐요. 제가 여러 번 인터뷰 해본 사람이고 박 대통령처럼 아주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완전히 얼굴 생각한 건 없거든요. 물론 말뿐입니다. 아직까지는 말뿐인 건 사실이지만 정치란 게 뭡니까? 일단 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말이 스스로 어떤 그 하나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이고 그 프레임이 자기의 행동을 규율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구애받지 않을 정도의 박근혜 대통령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역대 어떤 대통령이 자기가 했던 말을 그렇게 뒤집고 그러면서 또 그걸 신뢰라고 말합니까? 박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신뢰인데. 원칙과 신뢰죠. 예. 아니 그런데 그 말을 스스로 이렇게 해놓고 언제 그렇게 했냐는 듯이 저렇게 하면은 그 자체는 거기서 얘기하는 신뢰는 말장난이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유승민 대표는 그렇게 유턴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과거부터 그 이명박 정부를 계속 비판해 오던 기조는 지금까지도 박 대통령한테도 이어지고 있는데 박 대통령하고도 생각이 다르면 원내대표가 나는 증세 없는 복지 허구다. 그다음에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 다시 읽어보고 대표 연설 나왔다. 그러면서 약속 지키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 말이 왜 잘못됐어? 그리고 그런 말이 차곡차곡 쌓이고 하면은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아무리 정치가 썩었다고 해도 말이죠. 어느 정도 전 국민한테 생중계되는 방송에서 대표 연설로 그렇게 했다면 일단 저는 그 무게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박 대통령한테 큰 도전으로 인식이 된 것이죠. 세상이 미친 같이 빚져야지. 너 왜 정신 말짱해? 이렇게 따지고 나오면은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이성계가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쭉 몰고 가는 그 무리들에서 회군을 한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운명은 오늘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6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보수단체들이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서 너 나가라 집회하거든요. 한 달 동안. 아주 지랄 연병을 합니다. 네. 한 달 동안. 구체충은 모르겠어요. 거기는 자유청년연합이기 때문에 발레로 하지 않을까? 또 차이코스키 등장하나요? 차이콥스키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네, 여하튼 지금 보면 지역구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영남 지역에서는 그게 먹히는 거죠. 네. 그리고 유승민이 그만두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팽배하다가 조금 더 많아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민심은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응원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원회관으로 그리고 또 원내대표실로 힘내라, 당신 잘못한 거 없다, 버텨라, 뭐 이런 응원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얼굴이 존재하는 겁니다. 유승민의 지역구에서는 너 나가라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수도권에 있는 민심들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합리적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승민을 응원하는 이런 어떤 그 가치관의 혼란이 좀 있을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것 같고 그 차원에서 보자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고민은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는 권력이고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뜨는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계속 그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본인의 정치 생명이 오히려 기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쎄 저는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끝날 때까지 최대한 버티다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끝내 그만두긴 할 거다. 자,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1시 반 그리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네. 두 번째 뉴스를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자 한겨레에서 나온 사드 관련 얘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필립 코일 전 미 국방부 운용시험평가국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가 북한의 스커드, 노동미사일을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방부 운용시험평가국장은 미국 국방부의 신무기 대량 생산과 구매 결정 전에 그 무기가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최종 평가하고 국회와 의회에 국방장관과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이 필립 코일 전
운용시험평가국장은 한겨레가 지난 2월 25일에 보도했던 MIT와 미국 평화갈등연구소의 분석 결과 사드의 요격 성능이 북한 미사일 요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 결과를 동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 보면 사드만 있으면 북핵을 다 막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자, 이거는 네. 참 우리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얘기처럼 상식적인 얘기였는데 네. 그동안에 지금 문제가 된 유승민 대표께서 이게 신의 한 수인 것처럼 유승민 대표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네. 아, 인기 있네요. 이렇게 돼서는데 저는 그때도 참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사드 정도의 어떤 미사일 방어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미사일 방어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미사일 방어에 사드가 있고 패트리어트가 있고 또 스탠다드 미사일이 들어오고 엑스밴드 레이더가 들어오면 그 무기 체계 하나하나가 실효가 있냐 없냐 지금 이런 식으로 논쟁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문제는 별다른 우리가 의미가 없는 논쟁이에요. 지금 미사일 방어라는 이 개념 자체가 MD 자체가 실효가 없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무슨 수단으로 충족시킨다는 건 참 의미 없는 얘기인데 네. 오늘 한겨레 신문에도 그런 논조의 어떤 그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이제 그만 좀 얘기하자는 게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하고 공군 참모총장이 연서로 작성한 보고서. 네. 그래서 사성 장군 2명이 작성한 보고서라고 그래. 에이스타스라고. 에이스타스. 그래서 그 어떤 명칭으로 공개된 문서인데 미사일 방어라는 어떤 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건 실효성이 없으니 다른 방식에 의한 뭐 사이버 교란이라든가 전자파로 지휘 통제를 무력화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미사일 기지를 사전에 마비한다든가 뭐 이런 개념이라면 몰라도 미사일 방어 자체는 실효성이 없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 그 상대편으로 하여금 더 많은 미사일을 증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군비 경쟁을 초래한다 이겁니다. 아니 이거는 미사일 방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처음 선보인 그 1983년에 레이건 대통령의 전략방위 구상으로부터 지금 33년째 이르기까지 네.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실이에요. 미사일 방어라는 건 어디 우리가 공상 속에서 어떤 추상적인 이론의 영역에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예, 이건 현실에서 전혀 검증이 안 되고 지난 30년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사드 무기 체계가 언제 나온 얘기냐면 1987년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개발이 결정돼서 그래서 91년부터 개발된 건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2년 후면은 사드 무기 체계만 갖고 조물딱조물딱 한 지가 30년째입니다. 근데 아직도 실효성이 있냐 없냐 하는 건데 그 사드에 들어가는 그 비클이라고 해서 그 앞에 타격체라는 우주로 가서 캡슐이 벗겨지면 툭 튀어나오는 그 타격체가 이제 최고의 기술이 되는 건데 아니 이 타격체가 우주에서 가속이 중력 가속이 붙은 그 빠른 어떤 그 적의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기록이 아직도 없어요. 즉 우주 실험을 한 번도 못 해본 겁니다. 30년간. 그래서 게이츠 국방장관은 실패한 무기 체계, 예, 이렇게 아주 명확히 어떤 더 웨펀 오브 페일유어 아예 이렇게 명확히 규정했던 무기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갑자기 부활을 해서 그 한국 정치권 또 유승민 대표를 가슴을 설레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지경된 거라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실제 뭐 시험 평가를 해보니 뭐 성능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근거로 들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로키드 마틴에서 낸 A4지 2장짜리 자료인데 11번 지상 발사 시험을 해가지고 다 성공했다 이 얘기인데 그 요격을 한 게 뭐냐면 우주로 발사된 지대지 미사일이 아니고 항공기에서 떨어뜨린 모임 미사일을 공기 중에서 맞췄다 이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사드는 우주 무기입니다. 우주 무기는 공기가 없는 데예요. 그런데 낙하산으로 떨어뜨린 미사일은 공기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조건이 같습니까? 그다음에 그건 다 어떤 그 사전에 입력된 어떤 그 표적 정보를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갖고 시험을 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 양심에 비춰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에 왜 열광을 하느냐 한국 사회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요, 일종의 어떤 미국이 하나의 그 기술적 진보를 이뤄서 새로 어떤 그 제시하는 군사적 위용인데 이걸 안 믿어? 그러니까 대구 안 대구가 아니라 믿냐 안 믿냐 문제예요. 종교야? 종교죠. 할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겨레 신문에 그런 기사 난 거에 대해서 뭐 저는 그 내용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너무나 그동안에 입이 닳도록 많은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사드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이 한반도의 거리가 너무나 짧고요. 북한의 노동 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뭐 몇 분 안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 미사일에 이동식 미사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언제 어디서 이게 갑자기 미사일을 쏘아댈지 모르는데 어떻게 요격을 할 수 있는 건지 더군다나 또 북한이 뭐 잠수함 미사일 발사 사출 실험도 하면서 또 이 물밑에서 쏘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사드로 막는다는 거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 심리만을 부추기는 것 말고는 실질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는 이런 논의가 계속 지속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제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 한미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난번에 애슐리 카터 미 국방장관이 4월달에 와가지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방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 이제 초기에는 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거쳤던 사람들하고 미국의 그 국방 출신 군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국무부까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미 당국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고 한국 내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가 되지도 않고 있고 한국 정부 공론화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제기한 거에 대해서 네. 한국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는 한국 여론에서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자꾸 군불대기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건 저는 한미 관계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어떤 결례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온순하게 표현해서 중요한 결례를 범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왜 이런 논의들이 미국 내에서 계속 생기는가 하는 거는 역시 이제 그거는 미국의 군수산업체 이해관계하고 연관시켜서 사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수산업체는 이게 MD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MD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세계의 군사 질서를 어떤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사일 요격은 이제 1950년대부터 미사일 요격 기술들은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이 이제 빌드의 전쟁 그래가지고 그런 스타워즈를 통해서 우주에서 뭐 미사일 격추했던 체계를 종합화시키긴 했는데요. 그러면은 2차 대전 때 독일이 V2 로켓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공포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포심에 대응하기 위해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하는 것에 대해서 5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김정은 편집장이 딱 맞아요. 과거에 이제 미국이 MD 체제 부시 정부 때라든가 뭐 이런 것들 논의할 때 그때 왜 MD가 한반도에 안 되는가 그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결국은 미사일 어떤 그 요격 미사일 개발하는 MD 체계 개발하는 데 드는 기술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거기에 드는 어떤 비용을 통해 가지고 군수산업체에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일종의 메커니즘이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D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MD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논의하지 않고 이것과 상관없이 네. 미국은 계속 MD 체제를 가지고 이슈로 만들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미국의 군수산업체는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의 주장, 미국의 입장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사드가 북한 미사일들이 주로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고 나선형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요격하기 굉장히 어려운 목표물이 될 거다. 따라서 사드 배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미국 사람들 입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합리적 이상대로. 네. 유승민 원내대표 되게 잘 아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 안 되는 사드를 왜 유승민 대표는 좋아하시는 그분이 거죠? 이제 군사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국방위원장 하셨잖아요. 국방위원장은 그 대구 비행장 이전 때문에 한 건데 아니 실제로 자기 국방이 온 건 그것 때문이라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그 지역구 민원 해결하려고 국방에 오신 것이지. 유승민 위원장한테 잘해야 되겠다 대표한테. 그때 김정일 얘기했잖아요. 네. 유승민 대표가 그 군사 전문가면은 김정대 편집장은 유엔 사무총장이라고요. 맞아. 그렇지. 방송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예. 자, 아니 분명히 합시다.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타진하느냐 그런 일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갖다 놓으세요 사드 이래도 못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은 사실은 종결된 논란입니다. 이거는 뭐 하나마나 한 논쟁이야. 못 와요 사드는. 앞으로 2, 3년간 그럴 일 없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다음에 뭐 유승민이 대권 주자가 돼가지고 다음 정권을 잡았다. 이러면 난 몰라. 이거는 가능해. 지금 네. 대권 주자라 그러니까. 그러면 가능해. 사위야. 그런데 사위야? 그럼 1위로 뛰어서 사드 배치하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태 아니면 사드 배치는 없습니다. 괜히 하는 논란이고 부질없는 사안입니다. 둘째, 사드건 아니면 그럼 다른 무엇이건 간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느냐? 이 방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냥 생각해서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드 더 이상 그만 얘기하자. 사드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걸로 하죠. 사드 논의를 할수록 저쪽 프레임에 걸려드는 것이고 동시에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기가 분명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억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북한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뉴스 살펴볼까요? 네. 김대중 평화센터는 제2연평해전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었다는 보수진영 주장과 관련해 2002년 7월 25일 북한은 우리 통일부 앞으로 공개 사과문을 보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대중 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부에게 북한이 공개 사과를 보낸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센터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관례에 따라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연결식에는 대통령 대신 당시 총리를 참석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 이게 요즘 아주 장안의 화제고 저한테도 가장 많은 질문이 있는 건데 내가 이 추모식 분위기 끝날 때까지는 가급적 분위기를 자제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이 영화 자체는 정치적인 논란을 어떤 거 촉발하려고 만든 영화는 아니에요. 막판에 많이 그런 게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해군이 만든 영화지만은 정치권을 부담스러워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온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역시 우려했던 대로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크게 보면 그거예요. 대통령 잘못 뽑아서 애들이 죽었다.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 교전 수칙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연결식이나 어떤 그 장례식 때 또는 문병에 대통령 안 왔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연평해전이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승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하나의 불행한 사태인 건 맞습니다. 오히려 패전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서 김대중 정부가 책임이 없냐? 김대중 대통령이 책임이 없냐? 그러면 국정의 수반이라는 그 위치 자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그에 마땅한 어떤 행동이 나왔어야 돼요. 당시에 우리도 이런 어떤 그 잘못된 패전의 결과를 나오게 하는데 내부 감사를 해서 책임자 전원 처벌하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해군 작전사령관, 해군 이함대 사령관, 전단장까지 전부 처벌을 하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패전이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이 소홀했는가 하면은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다 조사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해가지고 묻어두어 준 겁니다. 실제로 지금 모든 안보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요구되는 게 뭡니까? 진상규명입니다. 네. 세월호
지금 제일 큰 요구사항이 뭡니까? 진상규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2연평해전에 진짜 묻혀진 진실이 뭔지를 알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 교전 수칙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뭔가 진실을 알아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이 그냥 대통령 탓으로 돌려버림으로써 진상이 묻히고 있어요. 대통령의 책임은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교전 수칙과 관계 있느냐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건 제가 지지난주에 당시 2002년 당시에 해군 작전사령관을 했고 해군 뒤에 참모총장을 지낸 예비역 해군 제독을 만나 직접 물어본 거고 또 그분들 주변 인사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 당시 교전 수칙이건 작전 지시건 전술 지침이건 어느 그 문서에도 이렇게 우리 참수리 고속정 2대가 시속 6노트라는 최저 속도로 북한 경비정에 근접하라고 얘기한 건 없습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오히려 돼 있어요. 그 당시 문서 교전 수칙으로. 그 교전 수칙에 나오는 차단 기동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차단 기동은 우리 함정이 북한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돌격 기동을 하라는 걸 차단 기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시속 30노트 가까이 나오거든요. 네.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네. 그럼 물살에 북한 배가 견디질 못한다고. 아주 좋은 전술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차단 기동을 한 것이 아니고 시속 6노트에 아주 저속 기동으로 옆구리를 노출시키면서 갔다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차단 기동이고 교전 수칙이냐. 그다음에 또 차단 기동을 하고 접적 수역에서 작전을 할 때는 전투 대형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고속정이 경비하고 뒤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 초기함 큰 배가 호위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때는 고속정 2대만 저속으로 접근을 북한 경비정에 하고 호위함인 초기함은 13km 밖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지도 않았다는 거네. 오지도 않았어요. 네. 전투 대양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영화에서 많이 왜곡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대로 응사했느냐. 나중에 우리 가라앉은 배를 인양했습니다. 주포 부포에 탄알이 장전된 채로 단 한 발도 발사 안 됐습니다. 안 쏘고 뭐 했어요? 두들겨 맞은 거예요. 소총만 발사한 겁니다. 그러다가 가라앉았는데 그렇게 얻어맞고 가라앉도록 옆에 인근에 있던 편대장이 타고 있던 다른 고속정에서도 응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멀쩡하게 살아 돌아온 거야. 그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건 당장 군법회의감이에요. 군사재판감입니다. 그러네요. 근데도 그 편대장 표창장 줬어요. 누가 줬습니까? 표창장을? 물론 그 김대중 정부입니다. 당시 그 해군에서 억울하다 그러니까 네. 위모해 준 것이죠. 네. 그래서 표창장 줬어요. 그러면 진짜 이거 진상규명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때 그 책임져 있던 합참 작전본부장 이런 분들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국방장관으로 갑니다. 그게 이상희 장관입니다. 이상희 그다음에 장관. 청와대가 이걸 조사했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 때 국정상황실에서 이거는 해군이 까불다가 다친 사건이다. 왜 전술조치선을 그렇게 넘어가서 그렇게 흠씬 얻어맞고 오냐. 저놈들 사실은 처벌받아야 될 놈들이다. 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그 합참 작전본부장. 나중에 국방부 장관 가신 그분이고 네. 그때 연합사 부사령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남재준 씨입니다. 남재준? 네,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원장합니다. 네. 다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이건 해군이 까불다 다친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런 주요 작전의 지휘자들은 다 출세했어요. 그러면 남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밖에 더 있어? 뒤집어 쓸 사람이? 더군다나 돌아가셨고 그러면 한미연합사 합참의장 해군 작전사령부 이런 데 분들 다 뒤에 총장되고 영전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상이 다 오늘날 교신기록 전투상보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다 자료를 문서 아무도 공개 안 증거 했어요. 인멸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그러면은 공개하는 겁니까? 이렇게 제2연평해전이 가슴 아프시다면 네. 우리가 이럴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가 뭡니까? 진상규명입니다. 제대로 진상규명해야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작전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네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따져보면 전술지침, 작전 지시의 문제 뭐 등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진상규명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묻고 넘어간 이런 책임이 거예요. 되게 큰 거네요. 아니 더군다나 이때 이함대가 해당 그 현장 지휘관한테 내려보낸 지시는 네. 북한 함정하고 거리를 3km 유지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근데 150m까지 왜 붙었다고. 들이붙고 그래. 그렇다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가 네. 아니면 현장에 기각문란이에요.
그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 그러면 다른 놈이 와 끼어들어 지시했다든가. 가서부터 이렇게. 네. 그런 게 이런 가능한가요? 군사 작전 중에? 아니 그런데 뭐 지금 이함대 사령관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이걸로 화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연평해전 화병으로. 네. 그래서 화병으로 그 뒤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직접 증언한 게 있어요. 뭡니까? 자기가 그때 그 합참 이함대 사령관 상황실이 지하 1층에 있었다고. 근데 잠깐 상황을 이탈해서 뭐 화장실도 갈 겸 해서 2층에 사령관실로 잠깐 올라왔대. 그 사이에 터진 일이래. 자기 지휘권에서 잠깐 벗어난 사이에. 그럼 그 사이에는 누가 지휘합니까? 물론 이 사람은 상급기관에 개입이 돼 있다고 봅니다. 상급기관이 개입돼 있다. 개입돼 있었다. 그런데 그 상급기관은 그런 적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국방부 합참 해군 작전사령부 이함대가 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서로 자기 책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현장에 애들이 기강문란해서 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표창장 줬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저 영화에서 다 영웅화 시켜놨잖아. 그럼 어떻게 책임을 물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해군은 이건 누구도 책임을 안 도대체 지는 해군은 이 영화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그 이런 진상 규명의 의지 때문에 만든 영화가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 방산비리다 또 연이은 교전에서의 희생이다 또 천안함 사건도 봤지 않습니까? 지금 해군은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어떤 인정받고 사랑받음으로써 이 상처 입은 자존감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상 심리가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어제 그게 또 이 영화로 나타난 거예요. 이건 통영함 비리. 지금 저기 해군 참모총장 하시던 분이 지금 합참 의장 돼 있어요. 네. 그분이 해군 참모총장 할 때 그 부인이 이 영화를 주도해 가지고 대령급 이상 해군 장교들한테 300만 원씩 걷었습니다. 아 부인이 또 그렇게 왜 걷어? 부인이 막 그래가지고 남편은 그냥 찌그러져 있고 남편은 찌그러져 있는데 부인이 나서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돈 걷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한 거야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그 저기 사실은 그 배우 중에 뭐 그 만드신 총장 천함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거 청문회 때 나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본인도. 네. 그런데 묻어뒀죠. 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그나마 많이 묻어주고 그러냐면 해군의 자존심이 자존감이 워낙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제는 무슨 하등 동물 취급받는 이런 식의 그 무너진 자존감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영화라도 만들어 가지고 조금 뭔가 이렇게 어떤 눈물과 공포와 어떤 그런 정서적인 호소라도 네. 해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한번 저기 뭐랄까 좀 쓰다듬어 주면 이런 면에서 상처 입은 자존감을 보상받고 싶은 심리에서 이 영화가 나왔어요. 네. 사실은 뭐 굉장히 못 만든 영화예요. 군이 만든 영화 뭐 그렇게 예술성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조선일보가 거의 연일 매일 홍보를 조선일보 해요. YTN 해가지고 연일 홍보했는데 홍보해주고. 그 기세로 200만 돌파한 건데 네. 사실은 조선일보는 왜 우리나라 비평가들이 연평해전에 대해 글을 안 쓰냐고 지금 호통도 치고 있어요. 자기네만 평론 썼다 이거지. 그런데 평론 쓸 게 없는 영화야. 자, 영화라는 건 난 두 가지 척도로 보는데 네. 첫째는 진실성.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 내지는 진실성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거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의지를 불러일으키는가. 네. 둘째는 예술성인데. 근데 미안하지만 이 영화는 두 가지 요건에서 다 못 미칩니다. 사실 200만도 과해요. 과분하죠. 그러나 그걸로서 위로를 받고 상처 입은 자존감을 다소 회복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런 순기능을 인정해 주자는 입장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영화가 굉장히 많은 의문을 남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새로운 계기가 돼서 진상규명의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특히 영화만 보시지 말고 오늘 그 김종대 편집장이 이 분석을 꼭 듣고 영화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김창수 원장님은 이 영화에 대해서 그닥 뭐 아니 저는 영화 보기는 볼 겁니다. 네. 언젠가는 볼 건데요. 저는 뭐 이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굉장히 그 예민한 부분이고 또 분단이 우리의 어떤 이성을 굉장히 거대한 진영 대결 구도 속으로 몰아넣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 안 되죠. 왜 진상규명 안 되냐면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국내 정치적으로 진영 대결 구도 이야기할 때 네. 우리 진영 안에 있으면은 무조건 옳은 거고 상대 진영은 무조건 나쁜 거로 보는 게 진영 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북 분단이라는 거대한 진영 구도 속에서 북한과 맞서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싸우고 있는 어떤 병사들의 어떤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뭐 병사들뿐만 아니라 어떤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진영 대결 구도가 강구하면서 그런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죽어간 이 진상 규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죽어간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이 영화가 정말 어떤 진혼굿이 되고 어떤 살풀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살풀이 영화야 이게. 유족들도 많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많이 그런다고 울잖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문재인 대표도 울었잖아요. 그러면 이 영화는 그것으로서의 순기능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남북 대결 구도 속에서 이 죽어간 6명의 병사들은 무슨 뭐 저기 새누리당 의원은 또 이상한 단어를 써가지고 논쟁을 대응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피를 흘린 어떤 젊은 청춘들의 희생에 대해서 그 진상이 어쨌든 또 그것이 정치적으로 국내에서 어떻게 뭐 활용되어지든 상관없이 그 희생당한 우리의 병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진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병사들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딛고 넘어서는 게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는 이게 이제 밝혀져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일수록 우리에 미치는 영향이 지휘관들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대치하고 있으니까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더 나쁜 당사자는 새정치연합이라고 봐요. 항상 과거 민주당 시절부터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연평해전 당시에 청와대 지기자 2명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지원 비서실장하고 국정상황실장했던 전병헌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부서가 가장 이 사건을 조사했던 핵심 부서들이거든요. 네, 당시 청와대에서. 네, 그리고 진상을 지금 뭐 생각이 안 나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네. 부하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건 한 7, 8년 가까이 매년 6월이 되면 조선일보가 이걸 갖고 안보 장사를 할 때 단 한 번도 반박을 안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분들이 그걸 잘못 한 번도 반박했다가는 반박 안 했어요. 정북 세력으로 몰린다거나 네, 친북 세력이 된다거나 뭐 안보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런 소홀히 거에 대한 이런 위험이 너무 많아서 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니, 말해야 될 때 말을 안 해요. 그러면은 저는 뭐 2013년에 서해 전쟁도 쓰고 매년 이때 되면은 반박을 해왔는데 네. 그러면 나는 책도 내셨잖아요. 책도 냈는데 네. 그러면 나같이 더 그 사람들보다 약한 사람이 무슨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아니 김준희 내가 위원장은 잃을 게 없어서 그래. 그런 잃을 거는 게 잃을 게 없어서. 많잖아. 전문 용어 나왔다. 잃을 거. 그런데 그걸 방치해서 더 많이 잃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제2연평해전에 실제 내막에 대해 가지고 새정치연합에 가가지고 한번 저기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그럴 기회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인간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지금 야당엔 이게 금기라고. 그리고 얻어맞겠다는 거예요. 그냥 맞고 지나가는 게 낫다. 맞고 지나가겠다는 이렇게 거예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만나보면 연평해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 순간 오히려 종북으로 친북으로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소나기는 맞고 그냥 지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막 세게 붙을 때 이를테면 신은미 사태 같은 때도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말을 하지 않고 이 소나기가 얼른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거죠. 정면으로 대응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김종대 편집장님 같은 분이 막 나서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국민들은 그래서 김종대 선배 팬이 많잖아. 아니 그런데 저는 그런 거에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네. 저기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비겁해서 너무 비겁하다. 너무 비겁해서 아니 햇볕 정책을 저기 새누리당이나 어떤 보수 정권에서 짓밟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하지 마십시오. 야당이 먼저 스스로 짓밟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가치를 못 지키는데 어떻게 남들 보고 가치를 지켜달라고 그러고 이 제2연평해전 한 건만 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 조선일보가 매년 선동해가지고 제2연평해전 김대중이 죽였다 이래가지고 유족들이 그거에 자극받아서 소송을 걸으셨잖아요. 당시에 국방부 수뇌부를
작년 11월에 무죄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판결문만 봐도 이 영화를 지금 해석한 언론의 이 논리가 엉터리라는 건 다 압니다. 네. 그런데 그 지금 야당은 그 판결문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니 무슨 사실 자체를 몰라. 이런 게 재판에 걸렸었나? 그래서 무죄 나왔다는 것도 알면 더 놀라겠죠. 그러니까 야당 국회 그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정도. 그분들은 더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런 어떤 야당의 불성실함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무슨 보수 정권이 햇볕 정책을 짓밟았다 그러는데 그 이전에 야당이 이미 스스로 짓밟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가치를 안 지키는데 그러면 남 보고 지켜달라 그래 봤자지. 그래놓고 자기가 안 지킨 건 얘기 안 하고 여당 보고 또 정부 보고 왜 이거 인정 안 하냐 뭐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해. 아니 나는 야당이 더 미워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 영화를 보고 싶어졌어요. 이 영화를 보고 보다 더 심도 깊은 토크를 하면서 연평해전의 진실을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솟구치고 있어요. 네, 그 유족들은 대통령이 우리를 버렸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무사가 우리를 막 사찰하고 그랬다. 이런 주장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대처 과정에서도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진상 규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거를 이 영화와 관계해가지고 진상 규명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영화로 끝내고요. 그리고 6명이 죽어간 우리 장병들에 대해서 진언하는 의미로서 이 영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의 문제는 저는 그 소나기가 내릴 때 피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눈이 내리면 피했다가 눈이 그치면은 쓰러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의 문제는 뭐냐면 눈이 내릴 때, 소나기가 내릴 때 이때 피하는 게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눈이 그치고 나서 소나기가 그치고 나서 다음 행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 행보를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연평해전 문제를 비롯하여 NLL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했던 많은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보다 야당다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번 연평해전 영화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지금 논쟁의 지점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미묘한 신경전 재밌습니다. 여하튼 오늘 저희가 무려 78분 동안 이 얘기를 좀 쭉 이어가고 있는데 원래 콤팩트하게 6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연평해전 얘기하다가 얘기가 확 길어졌습니다. 오늘 정말 뜨거운 이슈들에 대해서 핫한 토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죠? 네. 재밌다고 말 안 하면 안 될 분위기야. 네, 오늘 말씀도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